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상관계 이론의 영성적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상관계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상이란 내가 눈을 떠서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이 제1양육자인 엄마, 아빠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대상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제3의 또래 관계에서의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제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추상적인 개념으로밖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나 이외의 다른 대상과 맺는 관계들을 다 대상관계라고 한다. 이때 이 대상관계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 안에 내면화된 대상과의 관계는 따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변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주관이 자신 이외의 객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객관이라고 보긴 좀 그렇네요. 자신 이외의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각각 주관적인 내적 세계가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난다 하더라도 누구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누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세상은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싸워서 이겨서 극복해야 우리가 경쟁에 승리해야 결국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관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객관적으로 어떤 전쟁통에서 만약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평화로운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금보다도 더 끈끈한 인간애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깊이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적으로는 환경도 굉장히 우리의 인격 형성에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질적 요소 또는 심리적 요소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대상관계 이론에 기여한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학자들 이론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비교해보고 하는 것은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작업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어떤 이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되어서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성찰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것이니까 어떤 이것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어떤 개념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깊이 있는 어떤 내용 이런 것을 천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큰 틀에서의 어떤 우리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통찰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 관계에 기여한 학자들의 여러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른 개념들을 소개하지 않고 큰 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깊이 있는 그 다른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더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상관계의 발달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눈을 떠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1살 때까지, 그러니까 12개월 때까지의 절대 의존기로부터 이론이 출발을 합니다. 절대 의존기다. 즉, 내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기,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만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의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의존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마치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바로 여기에 나머지 단추도 어떻게 끼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절대 의존기가 한 1년 동안의 기간이라면 이제 중간 시기라고 하는 한 2년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 의존기라고 해서 내가 의존할 상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힘이 생겨나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3살에서 5살까지의 그 시기 바로 전 단계가 중간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대 의존기가 끝나는 5살 이후에는 이제 온전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5살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발달을 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시기는 5살까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드를 기초로 해서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이론으로 좀 퍼져나간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도 이 5살까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러나 특히 이 3살 때까지의 단계, 즉 절대의존기와 중간 시기까지의 이 기간을 더 강조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를 우리는 위니코트의 그 이론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강조점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5살 이전까지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인 발달의 기초는 첫 번째 절대의존기와 중간 시기에 달려 있다. 이때 엄마와 어떤 체험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보통 엄마에게 받은 긍정 체험, 부정 체험들은 주관적으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각각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태어나면서 버려진 고아도 자신을 낳은 엄마는 분명히 있지만 그 엄마와 조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마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핍이 생겨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존기 첫 번째 시기에 벌써 자신이 커다란 자기를 도와주고 길러주고 무조건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지 못했던 그 고아는 결국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내면의 결핍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출발 자체에서부터 큰 결핍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엄마하고 지냈다가 이제 버려진, 그래서 소년원에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입양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양육자와 분리가 되어버려 자신 안에 내면 안에 충분히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는 결핍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는 계시고 또 자기가 버려지지는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많은 결핍이 이루어진 상태다 했을 때는 실제로 어머니가 존재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핍, 이런 것도 이제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핍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보통의 우리들은 이런 그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또 긍정적인 체험도 있죠. 어머니가 항상 그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결핍을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잘 길러주고 양육해주는 부모님이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긍정적 체험과 부정적 체험을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 체험을 크게 더 해석을 하고 부정 체험을 작게 해석하던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정 체험을 더 크게 느끼고 긍정 체험을 작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부정적인 것을 얻지 않고 싶은 욕구가 긍정적인 것을 얻고 싶은 욕구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랑에 대한 욕구보다는 훨씬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부정을 얻고 싶지 않은 욕구가 긍정을 얻고 싶은 욕구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기쁘고 즐거웠던 체험보다는 슬프고 힘들었던 체험들이 더 많이 기억되고, 또 그 기억된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아이들도 엄마에게 똑같이 긍정과 부정 체험을 했다면 부정 체험을 더 크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아이는 자신의 기질적인 그런 무한한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크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체험이 있다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제껴서 별로 기억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절대 의존기인 1살 때까지 이 12개월 동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다. 그때 조그마한 부정체험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때 이런 부정체험이 우리가 초기 절대의존교에 형성이 되어서 자신 마음 안에 각인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부모에게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사랑을 주어야 할 부모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또 사랑을 받을 존재인가? 아닐 것이다. 또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것인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기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같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확인하려 하더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넘어서서 자신에게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 삶이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해지면서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이 미성숙한 이미지, 다시 말해서 긍정과 부정을 이제 같이 체험하게 될 때 이것을 아이는 자신의 기질적인 어떤 성장을 향한 의지, 또는 자신의 삶을 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아마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교육시키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스스로의 치유 에너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스스로 안에 내장된 그런 자기 치유 능력으로 인해서 아이는 서서히 이 미성숙한 이미지를 성숙한 이미지로 바꿉니다. 즉, 어머니가 좀 짜증을 냈다 해서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때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에게 짜증을 냈지만 그걸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긍정과 부정 체험이 동시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전체적인 틀을 부정 체험이 깨버리는 그런 방식의 해석이 아닙니다. 즉, 통합된 이미지는 어느 하나의 긍정성이 100%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 혼합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이미지가 하나의 어떤 부정성 또는 하나의 긍정성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거나 하나로 완전히 쏠려버리는 그러한 이미지로 통합이 되지 않는 모습이 아닌, 그러나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라는 그런 전체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이미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위니코트 같은 학자는요. 절대 의존기에서만큼은 환경에 절대적으로 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의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면 결국 그 환경에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신경증 환자 또는 정신증 환자 이렇게 뭔가 이게 노이로제나 아니면은 이제 정신분열과 같은 그런 증상을 갖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상이지만 그러나 뭔가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리고 늘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삶에 재미가 없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내 삶에 대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별히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중년 이후의 시기에 오면 이렇게 공허했던 것이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중년 이후에는 깊은 우울증으로 스스로를 진단하고 우울증 약 처방을 받고 싶어서 정신과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울의 근본 이유가 바로 이 절대 의존교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결핍이라면 사실은 약물 치료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달 단계에서의 결핍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지는 근본적 치유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도움을 약물로부터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위니코트 같은 학자는 바로 이 절대 의존기에서 구멍이 난 자신의 삶을 메꿔주는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5살 이후에 독립기로 넘어가서 스스로의 삶을 사는 온전한 성체로, 즉 성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인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마음 안에 크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아직도 울고 있다. 내면아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불쑥불쑥 성인기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튀어나오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시기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짐스럽게 고집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애정 결핍이 걸린 아이같이 행동한다 하면서 어른이지만 그러나 어린이 같은 어른이라고 하죠.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죠. 어른이. 이러한 그 상황을 본인은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사실은 생활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살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뭔가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 나 치유받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 상담을 신청하거나 또 정신 분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 절대 의존기까지 자기의 내면 깊숙이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그때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자기가 일치하는 동일시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실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울고 있던 자아를 다시 한번 만난다는 것은 그때 느꼈던 그 불안과 공포를 다시 체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토록 그 순간을 견디기 힘들었는데 다 큰 성인이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서 그때 울고 있는 자기의 내면 아이를 만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상담자는 거기까지 퇴행을 시켜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충분히 사랑해주는 엄마의 체험을 분석거나 상담자를 통해서 이 내담자가 받고 그거를 통해서 그때 분명히 결핍이 있었지만 이후에 다시 그것을 메우는 체험을 통해 드디어
울지 않는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맑은 웃음으로 다시 발달을 시작하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천천히 심리적인 독립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그 뇌는 시간적으로는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때의 결핍을 지금 여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프로이디안과 또 네오 프로이디안 또는 여러 대상관계 이론 중에서 인간의 자기 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학자들과의 의견 충돌이 좀 있긴 합니다. 한번 영향을 받은 것은 다시 재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결정론을 프로이드 학파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뇌는 이전의 상태로 비록 시기적으로는 훨씬 후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뇌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떠한 한 사건을 다시 그것을 꺼내서 재구성화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과거에 그때 그랬던 것처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뇌의 이런 가소성에 대한 이런 그 능력들을 인정을 하면서 에릭슨 같은 학자들도 충분히 이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비록 우리가 초기에 충분히 사랑해주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적이죠. 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담자와 그런 분석가를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상담자와 분석가들이 있지만 정말 절대 의존기까지 퇴행을 한 그 환자와 내담자를 정말 온전한 그런 어머니로서 품어주고 그리고 버텨주는 어머니 그리고 아무리 그때 아이가 울고 보채고 땡깡을 피고 또 공격을 해와도 그것을 사랑으로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상담자, 이 상담자를 만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그 한 영혼에게는 전 인생을 완전히 다시 되살려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체험일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 분석가는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 자기 분석, 자기 통찰, 자기 통합, 자기 성숙, 자기 발전, 자기 실현의 이 과정에 스스로를 빼고 이론으로 장착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준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삶의 과제가 이 상담과 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주어지기 때문에 참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하면 마주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쩔 때는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마주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공부가 결코 쉬운 공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누구를 뭐 치유해 준다, 누구를 뭐 치료해 준다 이런 개념을 다 갖다 버리고 내 자신이 온전히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대상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준비된 내담자로서 준비된 내면 아이로서 존재할 때 드디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우리의 시너지 효과는 훨씬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이 미성숙한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성숙된 에너지로 또 이미지로 발전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미성숙한 에너지가 결국 고착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리고 끊어지는 이렇게 대상에 대한 어떤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영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상 관계의 발달은 결국 이제 영성적으로도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발달로 영향을 받게 되니 대상 관계 이론은 영성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대상관계의 발달에서 성숙한 이미지는 통합된 이미지로서 좋고 나쁜 측면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숙한 이미지는 좋고 나쁨을 이제 구분하고 분리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로부터 이제 이 분리심, 즉 무엇인가를 찾고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그러한 이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면서, 어떤 이미지는 좋고 어떤 이미지는 나쁘니까 나쁜 이미지는 숨기고 좋은 이미지는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 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자기가 아닌 거짓된 자기로 다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결국 다른 사람 앞에 거짓자기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상관계는 역기능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 또 잘못된 이미지를 또는 미성숙한 이미지를 통합된 이미지로, 성숙한 이미지로 만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현상들에 대한 것이 과연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